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이 내려진 그 밤, 영월 땅 어느 남자 하나가 홀로 관을 짊어지고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살을 애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흘렀고 그 빛 아래 한 구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진흙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17살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의 몸이 강변에 그렇게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어몽도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가 된 그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쪽은 절벽인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배 없이는 나올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16이었습니다. 그 무렵 영월에는 호장 어몽도가 있었습니다. 호장은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던 향리 계층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중앙관리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역 백성의 실제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어몽도는 그 일을 성실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의 유배는 그에게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임금이었던 분이 죄인의 몸으로 이 작은 고을에 흘러들어왔으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정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월의 많은 관리들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멀리 하지도 않는 어중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때때로 청령포를 찾아가 단종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음식을 올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명을 어기는 것도 과한 충성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몇 달을 보낸 뒤 홍수로 인해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처는 바뀌었지만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양의 정치 상황은 점점 더 단종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1457년 단종의 보기를 꾀하던 금성대군의 옥사가 터졌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에서 다시 서인으로 강등하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17살 아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약이 도착하던 날 관풍원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어명을 받은 금부도사가 왔고 단종은 그 앞에서 술잔을 받아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혹은 활줄로 목이 졸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 단종은 영월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족의 예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영모와 다름없었습니다. 세조의 명령 아래 단종은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신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해질 수 있었습니다. 삼족이란 부모, 형제자매, 처가에 이르는 모든 혈연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신은 강변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엄중한 어명 앞에서, 살아남고 싶은 마음 앞에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밤 어몽도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자신뿐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섰습니다. 훗날 그의 후손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어몽도는 그 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이후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오는 한 가문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청령포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어몽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배 한 척 없이는 나올 수도 없는 그 땅에 조선의 전 임금이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대궐의 화려함을 알던 몸이 이 적막한 강변의 작은 초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16이었습니다. 청령포는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서강이 굽이쳐 흐르며 반도처럼 툭 튀어나온 땅을 감싸 안은 형태입니다. 경치로만 보면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곧 감옥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1455년 여름이었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상군으로 강등된 직후였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수백 리 길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아이가 죄인의 행렬에 섞여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어몽도는 영월 호장으로서 유배인의 동태를 파악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령포를 찾은 것은 단순한 공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마주친 단종의 모습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소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왕이었을 때의 위엄도 어린아이다운 천진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것들을 억지로 짊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극히 적은 수의 시종만이 함께했습니다. 왕을 보필하던 수백의 내관과 궁녀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단종 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몽도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월 땅에서 나는 제철 먹거리, 따뜻하게 지은 밥, 소박한 반찬이었습니다. 어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분위기 속에서 유배온 전임금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눈총받을 일이었습니다. 동료 관리들 중 일부는 그에게 말렸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조정의 눈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몽도는 그 말을 듣고도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불어 섬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단종은 영월 읍내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청령포보다는 사람 사는 곳에 가까운 자리였지만 감시의 눈길은 오히려 더 촘촘해졌습니다. 관풍원에서도 어몽도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에서 단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떤 날은 긴 시간 함께 있었고 어떤 날은 음식만 두고 물러났습니다. 말이 많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종이 관풍원 누각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규르라 불리는 그 누각에서 소년 왕은 두견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신세를 시에 담았습니다. 두견새는 예로부터 피를 토하며 운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임금의 넋이 새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그 시를 어몽도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절 단종의 곁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457년 가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던 금성대군의 모의가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경로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단종을 서인으로 다시 강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영월로 금부도사가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먼저 당도했습니다. 어몽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그 순간의 심정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시신은 강변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진 날 관풍원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임무를 마치고 떠나자 남은 관리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단종의 곁을 지키던 마지막 시종들마저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이 곧 영모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17살 아이의 몸이 그렇게 강변에 남겨졌습니다. 단종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약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금부도사가 활줄로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단종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전합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457년 음력 10월 24일 단종은 영월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시신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냉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조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단종은 이미 서인, 즉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왕족의 예로 치르는 것은 세조의 통치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영모로 몰릴 수 있었고 영모의 대가는 삼족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진다는 말의 무게는 지금 시대에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처가 식구들이 죽습니다. 아이들도 죽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십 명의 목숨줄을 끊어버립니다. 영월의 관리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겁하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몽도도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강변에 버려진 시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난 2해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그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두견새 울음소리에 시를 지었고 왕이었으나 왕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강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그 밤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고. 아내는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가족이 함께 그 결정을 감당했다는 것은 이후의 행적이 증명합니다. 어몽도가 강변으로 향했을 때 영월 땅의 다른 관리들은 모두 방 안에 있었습니다. 등불을 끄고 숨을 죽이고 그 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를, 아무도 묻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강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그가 처음 보았을 때와 다름없이 강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굽혔습니다. 시신을 함부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관이 필요했습니다. 수의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것을 구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오동나무 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음 챕터에서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밤 강변에서의 그 순간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눈을 감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역사에 남은 이유입니다. 집안에 오동나무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정성껏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노모를 위한 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모를 위해 미리 관을 준비해 두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효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좋은 나무를 골라 좋은 장인에게 맡겨 정성껏 만든 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은 부모가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배려였습니다. 어몽도는 그 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이 관은 언젠가 반드시 쓰일 것이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단종의 시신을 수습할 관은 달리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관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곧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관을 내어놓는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그 시대의 효 문화를 이해해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효는 모든 덕목의 근본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덕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관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의 전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잠시 미루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관을 단종에게 내어놓았습니다. 후대의 기록은 이 장면을 짧게 전합니다. 어몽도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관을 단종의 장례에 사용했다고.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효심과 충심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순간 그는 두 가지를 모두 버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나중에 다시 좋은 관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지금 당장 눈앞의 도리를 먼저 행한 것입니다. 수의도 필요했습니다. 시신을 그냥 관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에 수의를 입혔다고 전합니다. 그 수의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허겁지겁 대충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마지막 길을 보내는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불을 크게 밝힐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몽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들들이 함께였습니다. 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말없이 거들었습니다. 아들들의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위험한 밤에 함께 나선 것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철이 든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관을 짊어지고 강변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가 그날 밤만큼은 무한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고르고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윽고 그는 단종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오동나무관이 조선의 전 임금을 감쌌습니다. 이제 묻을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몽도의 눈에 동을지산 자락이 들어왔습니다. 영월 읍내에서 멀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네 사람의 발자국이 쌓이는 눈 속에 금세 묻혔습니다. 어몽도와 세 아들이었습니다. 횃불도 제대로 켤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누군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동을지산이었습니다. 영월 읍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어몽도가 이 자리를 택한 이유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대의 정황을 보면 그는 이 자리가 훗날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너무 깊은 산속이면 영영 잊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드러난 곳이면 위험했습니다. 그는 그 경계 어딘가를 택했습니다. 관은 무거웠습니다. 오동나무는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만든 관이었으니 두께도 얇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사람이 번갈아 짊어지며 올랐을 것입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겨울 산의 어둠은 짙었습니다. 아들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집에서 다 했거나 아니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나 그들은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적당한 자리를 찾았을 때 어몽도는 멈춰 섰습니다. 땅을 파야 했습니다. 한겨울의 땅은 얼어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땅에 내리꽂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밤산 속에 울렸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장래의 격식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묘를 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산을 내려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렀지만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관을 내려놓고 땅을 고르고 정성껏 모셨습니다. 왕릉의 절차를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마지막 길을 떠날 때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는 갖추려 했습니다. 어몽도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모으고 다듬어 작은 봉긋한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그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봉분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은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왕의 무덤이라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저 산속의 작은 흙 언덕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봉분 앞에 섰습니다. 제대로 된 재물도 없었습니다. 향도 없었고 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밤새 산을 오르느라 지쳐 있었고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말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떤 말이었을까요? 기록은 그 순간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보다 깊은 것이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장례였습니다. 화려한 상여도 없었고 곡소리도 없었고 문무백관의 행렬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세상을 떠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자국은 눈이 덮었습니다.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이 언젠가 다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표식이 필요했습니다. 봉분 옆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비석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비석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즉시 무덤의 주인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상석도 없었고 장명등도 없었습니다. 왕의 무덤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어몽도가 택한 것이 소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릅니다. 눈이 쌓여도 바람이 불어도 잎을 떨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본래의 색을 잃지 않는 나무. 어몽도가 소나무를 택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 상징성을 알고 한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소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무를 심고 난 뒤 어몽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떤 기도였는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 자리를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산속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얼마간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무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날이 오기를,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이 자리가 훗날 세상에 드러나기를, 그런 바람을 담았을 것입니다. 소나무를 표식으로 삼은 것은 영리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돌이나 나무 표지판은 누군가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자라는 나무는 다릅니다. 뿌리를 내리고 해마다 굵어지고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나무는 자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몽도는 그 나무에 기억을 맡겼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무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입을 다물게 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가슴 속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언젠가 풀려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나무에게 맡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나무는 훗날 단종의 무덤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단종 복위 논의가 일었을 때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원도 영월 땅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랜 탐문 끝에 동을지산 기슭의 봉분 옆에 유난히 굵고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표식이었습니다. 어몽도가 심은 그 어린 소나무가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소나무를 심은 그날 어몽도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밤새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올랐고 왕의 시신을 수습했고 관을 내려놓고 봉분을 만들었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어몽도는 산을 내려오면서 한 가지를 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이 알려지면 가족 전체가 위험했습니다. 영월에 그대로 있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았을 수도 있었고 소문이 돌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결정은 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밤새 산을 내려온 직후였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옷에는 아직 눈이 녹은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세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올지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흩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의 사약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굳혀진 것인지, 다만 어몽도가 이 결정을 충동적으로 내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질 위험 앞에서 가족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잡히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면 그중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씨앗 하나라도 남기면 가문은 이어집니다. 어몽도는 그것을 바랐습니다. 세 아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성을 바꾼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씨 성을 버리고 다른 성을 쓰며 신분을 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버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나는 날 아침, 어몽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은 그 장면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손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몽도는 아들들에게 이 집안이 한 일을 잊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 그날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살아남는 것이 의무라고. 아들들은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돌아보았을까요? 아마 돌아보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발길이 멈출 것 같았을 테니까요.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몽도 자신도 영월을 떠났습니다. 호장의 직을 버렸습니다. 그가 쌓아온 지위와 생계의 기반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망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는 어몽도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숨기고 과거를 지우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을 한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빛을 보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어둠 속에 숨어야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은 아내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따랐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했는지.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을 말리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관을 내어놓겠다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함께 진 사람이었습니다. 노모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마련된 관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이 역시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을 다시 마련하는 일이 어몽도에게 오래도록 마음의 짐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흩어진 그 아침, 영월 땅에는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산이 어딘가에는 작은 봉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방향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해가 1457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상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세조가 죽었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차례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영월동을지산 기슭의 작은 봉부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자랐습니다. 어몽도가 심은 어린 소나무는 해마다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먹었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았습니다.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았고 겨울이 되면 짙은 초록으로 산을 지켰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분 옆에 뿌리를 내린 채 묵묵히 세월을 버텼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단종을 추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단종 보기를 꾀하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육씨는 죽었고 생육씨는 숨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동을지산 어딘가에 누군가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종의 무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몽도를 직접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그가 한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늙어갔습니다. 기억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기억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잊어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몽도가 그 나무의 기억을 맡긴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비석이었다면 누군가 부쉈을 것입니다. 표지판이었다면 썩거나 치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달랐습니다. 단종이 숨진 지 60여 년이 지난 성종대에 이르러 단종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보기는 아직 먼 일이었습니다. 중종 때에도 선조 때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무덤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진 세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성을 바꾼 아들도 이름을 숨긴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행적을 어디까지 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문의 기억 속에 그날 밤의 이야기가 살아있었다는 것은 훗날 어몽도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드러났을 때 증명됩니다. 241년이라는 숫자는 깁니다. 단종이 숨진 1457년부터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킨 1698년까지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6세대, 7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봉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관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그렇게 버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땅속에 묻어도 기록을 지워도 이름을 금기로 만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이 그러했습니다. 241년 동안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어몽도가 그 나무를 심던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뿌리 아래 누가 잠들어 있는지, 이 자리가 어떤 밤에 만들어진 자리인지, 말 없는 나무가 말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까지 그 나무는 기다렸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오랫동안 미뤄져 온 결정이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단종을 왕으로 복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41년 만이었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던 이름이 다시 단종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인으로 격하되었던 신분이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조선이 스스로의 역사에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복위시키려면 먼저 무덤을 찾아야 했습니다. 왕릉이 없는 왕의 복위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영월로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단종이 숨진 곳이 영월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41년 동안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 위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탐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월 땅에 나이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지, 동을지산 어딘가에 오래된 무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지, 그러던 중 한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동을지산 기슭에 유난히 굵고 오래된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옆에 봉분처럼 보이는 언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소나무는 거기 있었습니다. 241년의 세월을 버텨온 나무였습니다. 어몽도가 어린 묘목을 심던 그 밤으로부터 2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무는 굵고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 봉분이 있었습니다. 세월에 조금 무너지고 풀이 우거졌지만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봉분이었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변 노인들의 증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몽도의 후손들이 간직해온 기억이 모두 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단종의 무덤이 맞았습니다. 241년 만에 왕의 무덤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숙종은 이 무덤을 장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왕릉의 격식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봉분이 다시 만들어지고 성물이 세워졌습니다. 정자각이 들어섰고 홍살문이 세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산속의 작은 흙 언덕이었던 자리가 조선의 왕릉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마침내 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몽도의 이름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숙종은 어몽도의 충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41년 전 그 한겨울 밤에 혼자 강변으로 나섰던 사람, 어머니의 관을 내어놓았던 사람,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올랐던 사람, 소나무를 심고 기도를 올렸던 사람, 그 모든 것이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공조참이라는 벼슬이 추중되었습니다. 살아서는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이름을 숨기고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호장의 직을 버리고 가족을 흩어보내고 혼자 어둠 속을 떠돌았습니다. 그 삶에 대한 보상이 죽고 난 뒤 241년이 지나서야 주어진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때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옳은 일이 즉각 보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고통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억눌렸던 것이 드러나고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새겨집니다. 장릉 경내에는 지금도 어몽도를 기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려비가 세워졌고 그의 충절을 기념하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영월을 찾는 사람들이 단종의 무덤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어몽도의 이름도 함께 전해집니다. 왕과 그 왕을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지킨 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그 선택이 나무 한 그루에 기대어 24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 앞에 섰습니다. 어몽도가 그 밤 혼자 강변으로 나선 지 5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이 망했고 일제강점기가 왔고
해방이 왔고 전쟁이 왔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세 아들의 핏줄이 이어졌고 그 핏줄 속에 무언가가 함께 흘렀습니다.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맹세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옳은 일이 있을 때 두렵더라도 그 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화를 당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 어몽도가 그 밤 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것이 가문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에 그 정신은 다시 한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망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98년에 태어난 그는 어몽도의 후손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몽도의 삶과 겹쳐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개인의 안위를 뒤로 밀었습니다. 어몽도는 삼족이 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변으로 나섰고 어망섭은 투옥과 고문의 위험을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그 선택의 결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몽길. 1960년에 태어난 산악인입니다.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 16자를 완등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모두 오른 산악인 중 한 명입니다. 그 역시 어몽도의 후손입니다. 산을 오르는 일과 어몽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처음에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몽도도 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에 무거운 관을 짊어지고 얼어붙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엄씨 가문의 피 속에 흐르는 무언가인지도 모릅니다. 어몽길은 산에 오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여러 번 답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오르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두려움을 잊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 태도 어딘가에서 어몽도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정신은 거창한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것을 읽고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흘렀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선택의 습관으로, 위기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핏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몽도는 자신이 한 일이 500년 뒤에도 이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 밤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변에 버려진 시신 하나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가문이 되었고 정신이 되었고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혼자 내린 결정이 수백 년을 흘러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두렵더라도 외면하지 않은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